26년 3월 12일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션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공간이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가입니다. 네, 아주 거대한 주제죠. 수십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재건축 열풍부터 시작해서요. 벼랑 끝에선 건설업계의 치열한 생존 전략, 그리고 여러분 동네 아파트 단지 앞 벤치 하나에 얽힌 세금 문제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겉보기엔 제각각인 부동산이나 건설 뉴스들을 하나로 꿰뚫는 숨겨진 맥락을 짚어볼 겁니다. 네, 오늘 화면 배경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어지러운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복잡한 건축 도면이 막 교차하고 있네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워낙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 그 자체이다 보니까요. 이 공간이 어떻게 기획되고 지어지는지 시각적으로 바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직관적이네요. 네, 여러분이 매일 걷는 화려한 빌딩 숲, 사실 그 도면 위에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나 날선 법적 규제,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이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오늘 하나씩 해록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그야말로 뜨거운 욕망이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바로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 이야기인데요. 네, 그 여의도의 최대어로 불리는 시범 아파트 아시죠? 그럼요. 유명하죠. 거기가 최고 65층 2,493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공사비만 약 2조 원에 달해서 삼성, 현대, 대우건설 같은 굵직한 건설사들이 치열하게 수주전을 벌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여의도가 아닙니다. 스케일로 치면 목동 신시가지가 정말 역대급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전체가 지금 본격적인 재건축 러시에 돌입했거든요. 규모가 무려 4만 7천 가구입니다. 4만 7천 가구요? 네, 혹시 이 단지들 총 공사비 추정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하시나요? 글쎄요, 여의도가 2조 원이니까 단지 수를 곱해보면 한 10조 원? 무려 30조 원입니다. 30조 원이요? 와, 잠깐만요. 숫자가 너무 커서 확 체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의 절반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 동네 하나 재건축에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 거래가도 엄청 뛰었겠는데요? 네, 데이터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동 12단지 전용 56제곱미터가 지난 1월에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18억이요? 네, 불과 1년 사이에 5억 원 이상이 뛴 겁니다. 13단지 122제곱미터는 30억 7,500만 원으로 아예 최고가를 경신해버렸고요. 와, 1년 만에 5억이 넘...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 이면에 아주 현실적인 시간과의 싸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목동 단지들이 왜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는지 그 진짜 이유를 들여다봐야 해요. 아니, 지금 금리도 높고 대출도 깐깐한데 다들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 걸까요?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는 바로 고도 제한이라는 변수입니다. 아, 고도 제한이요? 네네. 목동이 김포공항과 가깝잖아요. 2030년 11월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 즉 ICAO의 고도 제한 강화 기준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 만약 이때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새로운 규제에 발목이 묶여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50층, 60층 높이로 아파트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정해진 시한폭탄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 2030년이라는 명확한 마지노선이 있었군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네요. 게다가 가속 페달을 밟아주는 법적 장치도 생겼거든요. 어떤 거죠? 도시정비법 제67조 사항에 따른 토지분할 청구 특례라는 제도입니다. 아, 갑자기 법률 용어가 나오니까 살짝 긴장되는데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쭤볼게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재건축 현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른바 알박기나 일부 상가 소유주들과의 보상합의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거죠. 예전 같으면 한 명만 반대해도 사업 전체가 기약 없이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를 적용하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반대하는 쪽의 토지를 떼어내달라고 법원에 청구해 놓고 아, 잘라내는 거군요. 네, 나머지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재건축 인허가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방해물을 떼어내고 달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죠. 와, 2030년이라는 데드라인이 뒤에서 채찍질을 하고 토지 분할 청구라는 가속 페달까지 밟고 있으니 30조 원 규모의 욕망이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거군요. 네, 현재 목동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황을 살짝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여의도나 목동은 30조, 2조 원 하면서 돈이 팔팔 끓어넘치는 느낌인데 진짜 전국적인 현실도 이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많이 다르죠. 최근 전국 집값 상승률 11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용인 수지구를 보면 상황이 아주 묘해요. 신규 아파트 공급이 뚝 끊긴 공급 절벽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인 레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84제곱미터가 최근 12억 1,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집값이 확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최근 수지구에서 분양한 수지자이 에디시온이라는 새 아파트는 무순위 청약, 즉 줍접에서조차 미달이 났다는 겁니다. 아, 새 아파트인데도요? 네. 게다가 과천시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지분 쪽에서 투기하는 걸 막아보겠다고 5개 정비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아예 앞당겨서 고시해버렸고요. 한쪽은 수십억이 오가며 끓어오르는데 다른 한쪽은 돈줄이 말라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엄청난 온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네. 현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현금 가뭄 속의 극단적 양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 가뭄이요? 목동이나 여의도 뉴스를 보면 다들 돈이 많은 것 같지만 평범한 무주택자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출도 막히고 당장 융통할 현금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청약조차 넣기 힘든 거죠. 그렇죠. 당장 내야 할 계약금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민간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면 최근 전국 청약 접수 건수가 4,537건에 불과했습니다. 4,000건대요? 네, 무려 2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더 심각한 건 그 청약 수요의 94.9%가 수도권에만 몰려있다는 겁니다. 95%가 수도권에요. 와, 그럼 비수도권은 아예 시장 자체가 멈춰섰다는 얘기네요.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봐야죠. 게다가 수도권 안에서도 현실은 녹록치 않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군포시 사례가 눈에 딱 띄던데요. 네, 군포시요. 군포시 내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무려 15개나 됩니다. 길거리에 걸린 플랜카드만 보면 도시 전체가 다 뒤집어지고 새 아파트가 막 올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죠. 그 15개 구역 중에서 실제로 조합이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굴러가는 곳은 3번 9-2 구역을 포함해서 고작 2에서 3곳에 불과하거든요. 15개 중에 겨우 2곳이요? 네, 시민들이 느끼는 막연한 기대감과 돈이 돌지 않는 차가운 시장 현실 사이에 아주 깊은 골짜기가 파여 있는 겁니다. 정말 냉혹하네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돈줄이 말라가는 현상을 살펴봤는데 이 집을 지어야 하는 주체들, 즉 건설사들의 속사정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이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생존의 기로에 서 있죠? 여러분, 국내에서 집이 안 팔리면 예전처럼 건설사들이 중동 가서 달러 벌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 중동 수주액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올해 수주액이 고작 2억 8,625만 달러에 불과해요. 네,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영원한 텃밭이 중동이잖아요. 작년 대비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무려 89%가 증발했습니다. 89%요? 네, 이란, 미국, 이스라엘 간의 지정학적 전쟁 위기 여파로 사실상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해외라는 거대한 캐시카우가 모래바람에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와, 89% 급감이라니 진짜 쇼크네요. 해외가 막혔으면 국내에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할 텐데 국내 사정도 살벌하게 매한가지더라고요. 네, 금융권과의 갈등이 심각하죠. 제가 본 뉴스 중에 강원도 강릉에서 580억 원 규모의 숙박시설 PF 대출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시행사랑 메리츠증권 같은 금융사 사이에 56억 원대 자문수수료 반환 소송이 벌어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 유명하죠. 아니, 수수료가 56억 원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이걸 두고 소송까지 가나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이 강릉 PF 수수료 재판이 현재 얼어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시장의 팍팍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쟁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시행사가 금융사에 56억 원을 줬는데 시행사 입장은 이거 우리가 너희한테 이 일 대신 해달라고 맡긴 위임 사무에 대한 대가니까 너무 비싸면 깎아달라는 거고요. 아, 위임한 거니까 깎아달라. 반대로 증권사는 아니다. 이건 우리가 돈 뗄까 봐 우리 스스로 위험 관리하려고 한 자기 사무다.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이다.
라고 맞서는 겁니다. 아, 법원이 위임삼으로 해석하면 수수료가 과다할 경우 강제로 깎아 버릴 수 있으니까 서로 한 푼이라도 안 뺏기려고 사활을 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중동에선 전쟁 나서 돈이 안 돌고 국내에선 자금 경색 때문에 금융권이랑 피 튀기는 스스로 다툼을 해야 하고 정말 건설사들 진퇴양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건 이 벼랑 끝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건설업계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 어떤 진화인가요? 돌파구가 있나요? 중견기업인 금강공업의 행보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 회사가 문정동 4억을 매각해서 현금 100억 원을 마련했어요. 4억까지 팔았군요. 네, 그리고 그 돈으로 보은에 있는 제2공장을 전격 인수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처럼 인부들이 현장에 가서 벽돌을 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건물의 부품을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선 조립만 하는 모듈로 건축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한 겁니다. 특히 PC 및 하이브리드 공법에 과감하게 투자했죠. 잠깐만요. 컴퓨터 PC는 아닐 테고 PC 공법이 정확히 뭔가요? Precast Concrete의 약자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나 기둥을 레고 블럭처럼 공장에서 미리 완벽하게 찍어내는 겁니다. 아, 공장에서 미리요. 네. 그러면 날씨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균일한 품질로 만들 수 있고 현장에서는 그냥 레고 맞춰도 조립만 하면 되니까 공사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고 인건비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죠. 아하, 이거 진짜 이제 혁신적이네요. 그러고 보니 대형 건설사들도 요즘 많이 변했더라고요. 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삼성물산이 유튜브 산물가게 채널을 통해서 신입사원 직무를 소개하는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판교에 있는 IT 기업인 줄 알았어요. 하하,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현장 소장님이 헬멧 쓰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건설 로봇 기술자, 데이터 분석가, 글로벌 주택 인테리어 설계 직무를 전면에 내세우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알던 건설 현장의 그 노가다 이미지는 싹 지워지고 완전히 첨단 테크 산업으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듈러 건축과 건설 로봇, 그리고 데이터 분석 도입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멋진 기술을 쓴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결국 치솟는 인건비, 예측 불가능한 공기 지연,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치명적인 안전사고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연적인 생존 전략인 셈이죠. 아, 살아남기 위한 거군요. 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살게 될 아파트가 지어지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겁니다. 집이 정밀한 데이터와 로봇에 의해 공장에서 레고처럼 조립되는 시대라 정말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자, 이번에 시선을 좀 더 우리 일상 가까이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 그러니까 공공 프로젝트에 얽힌 딜레마 이야기입니다. 네. 조달청이 올해 LH 공공주택 공사에 무려 8조 원 규모의 메모드급 예산을 발주한다고 하네요. 작년보다 22.4%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발주 건수만 126건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반면에 전북 남원시의 뉴스는 참 소박하면서도 절실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잡기 위해 월 1만 원 임대주택 25세대를 공급한다고 해요. 8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과 월 1만 원이라는 절박한 정책이 묘한 대조를 이루네요. 남원시 입장에서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정말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일 겁니다. 그렇죠. 아, 참고로 민생 정책 하나 더 짧게 전해드리면 요즘 고유가로 힘들어하시는 화물차 기사님들을 위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제도가 4월까지 연장됐다고 합니다.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0%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다행이네요. 네, 이런 세심한 공공의 역할은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공공을 위해 짓는 대규모 건축물들이 막상 들여다보면 왜 하나같이 논란거리로 가득한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보셨나요? 당장 화성시립 미술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토요이토 연합사무소가 지붕과 하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기획안을 냈어요. 네, 디자인적으로는 꽤 훌륭한 시도였죠. 의도는 좋았는데 정작 시민들이 조감도를 보더니 잠깐 이거 일본 화장장 같이 생겼잖아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네, 문화적 정서랑 충돌한 거죠. 설상가상으로 심사위원과 설계 건축가가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공정성 논란까지 빵 터졌고요. 인천터미널은 또 어떻습니까? 롯데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 수개월째 공사 중단 의혹에 휩싸이면서 완공 목표가 2031년으로 벌써 2번이나 연기됐어요. 그 비좁은 임시 공간에서 운전해야 하는 버스 기사님들 불만은 폭발 직전이고요. 전형적으로 공공 프로젝트가 디자인이나 속도 면에서 엇박자를 내는 사례들이군요.
대구시 신청사 문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대구시도 문제가 있나요? 네. 건립 예산이 애초 3,312억 원에서 무려 4,500억 원으로 폭증해버렸죠. 4,500억이요? 거의 1,200억이 뛴 거네요. 네, 참고로 이 설계 안에는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28층 규모의 라운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통제불능으로 널뛰기 시작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대구시도 부랴부랴 전문 건설 사업 관리, 즉 CM 도입이 시급하다고 나선 거고요. CM이요. 이것도 좀 알기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쉽게 말해서 집을 지을 때 건축주인 대구시를 대신해서 예산 낭비는 없는지, 설계 도면대로 안전하게 짓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을 대신 감독하고 조율해주는 일종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전문가 조직을 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지휘자가 없으니까 예산이 막 중구난방으로 뛰었던 거네요.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은 투명성과 사전 검증이 생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이 강력하게 비판한 대한방직부지 개발 사안을 보면 이 사전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도의회 지습이 끌면 12억 원조차 내지 못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민간 사업자, 자광에게 행정당국이 무리하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아, 자본도 없는데 개발을 맡겼다는 거군요. 네, 우리는 31년째 제대로 된 타워는 짓지도 못하고 상업시설만 운영하면서 지연된 부산 롯데타워의 뼈아픈 역사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대규모 개발은 일단 추삽을 뜨고 나면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파놓고 멈출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전 검증이 핵심입니다. 반면에 대전시가 보여준 행정은 아주 칭찬할 만해요. 대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에도 품질관리 현장 기동반을 투입해서 불량자재가 쓰이는 걸 사전에 차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훌륭한 기본기죠. 아주 좋네요. 화려한 외관보다 기본기가 먼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공과 민간의 복잡한 충돌이 뉴스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우리 집 문 앞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죠? 진주시의 퀸즈웰가 아파트 주민들이 시외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길 걷다가 크고 멋진 빌딩이나 대형 아파트 단지 앞에 누구나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나 공터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아, 네. 법적으로 대중에게 개방하도록 규정된 공개공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공개공지. 주민들 불만이 딱 이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누구나 와서 쉬고 놀다 가라고 개방해놓은 공공장소인데 왜 그 벤치가 부서지고 보도블록이 망가지면 우리 입주민들 관리비로 100%다 고쳐야 하냐는 겁니다. 하하,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그쵸. 대중이 이용하다 파손된 시설물까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몽땅 책임지라는 건 좀 억울할 만하죠.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법적으로 개방된 공공성과 소유권을 가진 민간 사이의 전형적인 충돌이죠. 제 배경화면이 지금 막 부산항 앞바다의 명승지, 영도등대로 바뀌었는데요. 오, 경치가 아주 좋네요. 오랜 세월 백기를 밝히던 이 낡은 영도등대가 지금 시민의 쾌적한 쉼터로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런 시설은 당연히 100% 공공 예산으로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의 공개공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도시의 휴식처로서 공적인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면 그 유지 보수의 책임을 민간 입주민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원해주는 지자체들도 꽤 있다면서요? 네, 울산, 천안, 전주,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는 이미 조례를 만들었어요. 공개공지를 수리할 때 공사비의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 70%까지요? 네, 도심 속 공간이 낡고 훼손돼서 흉물이 되지 않으려면 이처럼 공공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공간의 이면을 넘나들었습니다. 65층 마철로를 향한 여의도의 야심과 30조 원이 끌어오르는 목동의 거대한 재건축 욕망에서 출발했죠. 네, 아주 뜨거웠죠? 그리고 중동의 모래바람과 자금 경색에 흔들리면서도 공장 조립식 모듈러 건축과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치열한 사투를 지켜봤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혁신이었습니다. 거기다 일본 화장장 논란을 빚은 미술관 설계, 기약 없이 늦어지는 대형 터미널 공사,
끝으로 우리 집 앞 벤치, 즉 공개공지의 수리비를 둘러싼 입주민들의 억울함까지. 우리가 매일 무심코 걷고 지나치는 이 공간들 뒤에는 이처럼 수많은 자본과 권리, 그리고 날선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사람이 땅의 지분을 쪼개고 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끌어오고 디자인과 세금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을 봤습니다. 네, 욕망이 얽혀 있었죠. 그런데 아까 살펴보았던 삼성물산의 로봇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금강공업의 공장식 모듈러 건축이 미래 건설업의 완벽한 표준이 된다면 어떨까요? 먼 미래의 도시는 인간의 복잡한 욕망과 정치가 얽힌 지금의 부동산 개념이 아니라 공장에서 규격대로 찍어내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마치 거대한 가전제품이나 테크 디바이스처럼 변하지 않을까요? 와, 거대한 가전제품이요? 네, 그때가 되면 과연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집을 지금처럼 투자의 대상이나 소유물로 바라보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 서비스로 인식하게 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와, 집을 스마트폰이나 냉장고 같은 테크 디바이스처럼 바라보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니 정말 머리를 쾅 치게 만드는 신선한 통찰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을 담아내는 가장 친숙한 그릇인 이 공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갈지 오늘 퇴근길이나 산책길에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상상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는 그 거리, 여러분이 매일 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집이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